소스가 만났을 때 복수의 기자입니다. 1대1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 뭐 뉴스 컨퍼런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만났을 때 어떤 소스가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하는데, 그거가 그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자들이 생각하기에 그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좀 얘기해 달라 그러면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 브리퍼는, 뉴스 브리핑 하는 사람은 그 얘기를 알고 있는데 그거는 쓰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활자가 되면 안 되는 걸로, 또 방송이 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이 오프 더 레코드로 다 어그리하면은, 받아주면 그때 얘기하겠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나는 오프 더 레코드 안 받겠다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오프 더 레코드 약속 때문에 자기는 이미 딴 데서 취재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마치 무슨 큰 비밀처럼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하면 자기가 기사를 못 쓴다 이거예요. 자기는 딴 데서 이미 알아서 기사 쓰기로 돼 있는데,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람이 오프 더 레코드를 거절합니다.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브리퍼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못하죠. 그러니까 다른 기자들은 몰라도 그게 뭔지 몰라도 그게 오프 더 레코드. 근데 이게 참 왕왕 지켜지지가 않고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도 당했어요. 제가 연구부장한테. 근데 무슨 그때 남북 관계에 뭐가 있었는데, 여러분 나도 잘 모르고 오프 더 레코드. 여러분이 오프 더 레코드를 해주겠다면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친구가 아니요, 그거 나가. 그 다음에 그 통신기자인데 UPI인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럼 자기는 안 돼서 들었다 이거야. 너한테 들은 게 아니다 이거야. 거기서 제가 아주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오프 더 레코드 나왔는데,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마지막 오프 더 레코드의 의미가 있어요. 비록 오프 더 레코드가 서로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바이탈한 문제가 걸려 있으면 그 편집자가 퍼블리시 할 수 있어요. 그게 언론 자유입니다. 그게 소위 미국에서 말하는 언론의 자유예요. 근데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물론 국민들이 다 이해해 줘야 되겠지만 최고 편집자,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제임스 레스턴이 유명한 사건가 있죠. 케네디의 그 큐바 침공, 그거를 보도했습니다. 듣고 오프 더 레코드를 해놓은 걸로. 왜냐면 가져와서 얘기하니까 이거는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건이다. 그거를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해서 보도 안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보도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 더 레코드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까다로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주요 외신들이 많이 방문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요새도 그렇겠지만 동경 특파원들이 한국을 커버했어요. 사실상 동경에 주재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커버하는 기사의 3분의 2는 한국 관계였어요. 한국에 그만큼 뉴스가 많다는 얘기예요. 아주 뻔질하게 오고, 그런데 그중에 저하고 가깝게 지냈던 수잔 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라디클 사람이 필립 봉스, 프레드 하야트라고 워싱턴 포스트, 지금 주필이죠. 무슨 오페 페이지 에디터인가 누구예요. 그 사람 다들 그때 그 사람도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그때 뭐 한 30 전후에 있던 사람. 그래서 서울시, 그리고 상주 당시 FCC 여기 아주 여기 오면서 감회가 깊었어요. 제가 바로 여기 밤낮 저도 준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여기 외신 기자들하고 항상 만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특파원단이 지금도 15명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아마 그게 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한일 간에. 우리나라도 15명이 가 있고 저쪽에서도 15명 그런 거라서 일간지하고 방송기자하고 통신사하고 해가지고 15명인데, 그때 저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구로다 아직도 여기 있죠.
그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이니치 신문에 나나오리라는 사람이 있고, 저도 아주 개인적으로 가까웠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규슈에 가가지고 규슈 마이니치의 편집국장 사장까지 하고 거기 방송국 사장도 하고 최근에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30년 만에 회우를 했습니다. 가서 저희 와이프하고 갔더니 아주 반갑게 만나가지고 저하고 규슈 여행을 제가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재밌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제가 국내에 다시 있다가 나간 게 뉴욕의 문화원장으로 나갔습니다. 뉴욕 가서 그 당시에는 문화원장이라고 그러지만 요새 문화원장처럼 무슨 문학적인 것만 하진 않고 이 정부의 그 정책에 관한 대언론 스포크스맨으로 섰습니다. 뉴욕은 수도는 아니지만 여기 뉴욕타임즈라는 중요한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제가 자주 만났는데 거기서는 뭐 뉴스 데스크보다는 그때 수잔 치라가 웹신부장으로 와 있었고 뉴스 데스크는 뭐 특파원단 동경이나 이런데서 오는 기사를 다 하는 거고 논설위원실의 논설위원이라고 제가 많이 접촉했어요. 그래서 그 데이비드 옹거라는 사람이 그때 있었는데 이 사람도 얼마 전에 작고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뉴욕타임스에서는 뉴스룸하고 에디토리얼 보드는 마치 서양사에서 처치 앤드 스테이트와 같다. 교회와 서로 간섭 안 한다 이 소리. 뉴스룸에서 무슨 보도를 하든지 우리하고 관계없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논설을 쓴다. 저도 그 귀중한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국내에 들어왔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공직에 있었던 것이 주미 한국대사관 공보공사입니다. 그게 96년도인데 그때 프레드 하이아트 동경특파원으로 와 있었으니까 그때 내가 있으니까 논설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동경특파원 출신 중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게 돈 오버더프라는 사람하고 셀릭 S 해리만이라는 사람 둘 다 동경특파원 워싱턴 포스트의 동경특파원 출신입니다. 근데 둘 다 우리 역사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한 신문 기자가 아니고 한국 문제를 굉장히 역사적인 시각에서 다룬 두 사람입니다. 선배는 셀릭 해리스만이 선배고 그 후배가 돈 오버더프입니다. 셀릭 해리스만은 내가 갔을 때는 무슨 어느 탱크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좀 친북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부에서 그 당시 정부를 굉장히 이 사람을 워치했었는데 이 사람은 평양에 자주 들락거리고 또 이북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셀릭 해리만을 굉장히 좀 이용했다는 좀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북한에 대해서 중요한 논평을 하고 항상 그래요. 셀릭 해리만이 좀 독특한 사람인데 그 사람 책도 쓰고 뭐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저하고도 좀 몇 번 만나고 그랬어요. 도노바도프는 이건 또 친한 파예요. 굉장히 친한 파인데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유명한 그 책도 쓰고 투 코리아스, 히스토리 투 코리아스 그 책 쓰는데 저도 많이 도움을 줬고 저하고도 많이 했고 제가 퇴직했을 때 제가 처음에 그 정부를 그만두고 서울에 와서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내가 뭘 했으면 좋으냐 했더니 그때 도노바도프가 그 어디냐 존 홉킨스 인스티튜트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너도 도대체 무슨 강의를 하냐? 그러니까 미디어 앤 퍼블릭 폴리시, 포린 폴리시, 미디어 앤 포린 폴리시라는 걸 강의하는데 야, 네 강의 난 생전 대학 강단에 그때 사고 안 왔을 때라서 내 강의 그 시라버스 좀 달라 그랬더니 당장 로열티 안 받고 주겠다고 자기 시라버스를 다 줬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싸들고 그게 뭐냐면 정부와 그 메디아 간에 어떻게 되냐 포린 폴리시가에 따라서 어떻게 그 미디어가 어떤 영향을 줬느냐 뭐 이런 것들을 쭉 사례를 들어서 월남 전쟁에서 어떻게 됐냐 뭐 이라크 전쟁에서 이런 거 다 사례를 들어서 쓴 책들이에요. 그걸 갖고 자기 뭐 시라버스 쭉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걸 좀 모디파이 해가지고 그걸로 강사 노릇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상당히 인연이 깊어서 최근까지도 만났는데 돌아가신 전까지 만났는데 얼마 전부터 이메일이 잘 안 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치매가 걸렸어요.
한 1년 이상 치료를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인상적인 건 PBS라는 미국의 PBS 방송.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CNN도 잘 몰랐어요. CNN도 보다는 우리 항상 메이저를 중시하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뭐 그냥 MBC, ABC, 뭐 CBS 이런 거 아니면은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 미국의 메디아를 몰라서 하는 말인데 한국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다고 그래가지고 CBS나 MBC나 여기서 무슨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절대로 취급 안 합니다, 뉴스로.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대통령들이. 근데 내가 놀라운 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건의를 해요. 그 ABC, CBC 그런 거 하지 말고 CBS, 아주 PBS를 한번 합시다. 이게 뭐냐, 이거 PBS. 이게 퍼블릭, 소위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는 건데 아주 미국의 퀄리티 방송이다. 이건 진짜 식견이 있는 사람들만 보는, 특별히 그 뉴스 아워는 그건 굉장히 그 식견 있는 사람들만 보는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그 뉴스 아워가 누가 하느냐? 그게 짐 레러라는 사람. 짐 레러 아시죠?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사회 보던 사람입니다. 누구가 어느 대통령 선거 때나 사회 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뉴스 아워예요. 짐 레러 하는데 거기 어떻게 그 마이클 모세히틱이라는 그 당시에 PD를 내가 만났는데 이 친구가 김대중 대통령 온다니까 요즘 너 하지 않게 15분을 할애해 주겠다는 게 15분. 방송에서 15분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걸 청와대에다 보고를 했더니 아마 김영삼 대통령 같아서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김대중 대도 오케이 하더라고. 그래서 참 내가 평가를 했습니다. 역시 사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외신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 김대중이었어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 프랑스 기자들은 아주 김대중, 험마 항상 챔피언 들라 데모크라시 수있 거예요. 사우스 코리안 데모크라시의 챔피언이라고 아주 그런 관사까지 붙였어요. 그만큼 기자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기자들을 잘 만나주고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잘 만나주고 떠듬떠듬거리는 엉터리 영어지만 자기 의사표시를 하고 하니까 취미를 가진 거죠. 근데 게다가 이제 이런 미국도 망명 시절에 좀 구경을 했는지 PBS가 뭔지도 아시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공보공사 업무를 그걸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너무 어디 얼마 남았어요? 20분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를 그만두고 나니까 뭘 하려면 좋겠나? 뭐 요새식으로 무슨 공보공사 같은 거 해가지고 무슨 요새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 관에서 내는 거 뭐죠? 뭐라고 그러죠? 아니 어디 취직하는 거 낙하산 어디 낙하산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걸 뭘 하면 좋으냐 근데 나하고 친했던 마크 피터슨이라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 친구는 마크 피터슨은 우리감명대학의 그 당시 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 한국학을 전공한 그 몰몬교도로서 한국을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시대 사회사를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하고 이제 그때 여러 번 관계를 했는데 찾아왔어요. 와서 나보고 그만두고 뭐 할 거냐 그래서 내가 한국 역사책을 한번 쓰고 싶은데 이게 내가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우리말로 쓰는 글은 내가 유명한 사부님들한테 훈련을 받아서 잘 쓸 수 있는데 이 영어로 쓰는 건 내가 자신이 없어서 어떤 그 유능한 글 잘 쓰는 친구가 내 보조가 돼 있으면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어떻게 쓰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네가 나를 불감명대학에 초청하면은 내가 가서 한국 역사를 강의하면서 그거를 한번 해보겠다. 그 좋은 아이디어인데 자기가 돈이 없다 이거야. 날 보고
그 뭐 줄 수 있는 돈이 한 10,000불밖에 안 된다. 그게 뭐냐면 강사를 위해서 내가 다행히 그 고등학교 대학이 시골에 있는 대학이어서 그 숙식비가 싸요. 그러니까 그 10,000불 가지고 그거는 해결되는데 우선 여비하고 서울왕복 여비하고 기타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걸 좀 어떻게 받아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구걸하러 다녔어요. 뭐 다녔다기보다는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우선 내가 크게 기대했던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공헌을 하고 그랬는데 니들이 내가 리타이어해서 이거 하겠다는데 좀 도와줘야 돼. 이게 니들이 일 아니냐 말이야 그랬더니 못하겠대. 그때 그 이사장 하던 분이 어떤 내가 아는 분인데 요새는 이제 그분이 후회를 했어요 나한테. 근데 그분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이거 공무원 공안둔 사람들이 자꾸 와서 뭐 해외에서 하겠다고 해서 돈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감사에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낙담해갖고 있는데 어떤 그 모 씨가 얘기를 해서 그 두 군데서 돈을 들였어요. 그게 SBS 문화재단에서 돈을 좀 주고 그 다음에 무슨 그 영지대학에 그 당시 누가 해서 나를 연구 교수로 그걸 주고 그래가지고 그게 나보고 얼마 필요하니? 그래서 한 4만 불만 있으면 된다. 영지대학에서 2만 불 그것도 월급을 해서 그래서 한 저쪽에서 언제 무슨 2만 불 해서 한 그 브리감 연대에서 한 5만 불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1년 동안 가가지고 그 시골에서 그냥 조그만 방에서 그 고생하니까 마크 피터슨이 사람들한테 나 소개할때 이 사람이 월북 항아에서 달나라에 살다가 지상으로 쭉 떨어진 사람이다 말이야. 그 나보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감동을 했어요. 당신 그 대학원생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슬레이브처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쓴 게 The History of Korea입니다. 이게 초판이 나온 게 2005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세계로 다니면서 내가 한국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사를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내가 한국사학자가 아니지만 내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이게 한국사를 문명의 시각에서 보지 않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건 야만에서 문명으로 발전하는 게 역사인데 우리나라가 옛날 야만 시절에 샤머니즘 뭐 이런 거밖에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불교라는 세련된 문명이 유교라는 세련된 이데올로기가 들어와가지고 무슨 정부 정치 제도를 어떻게 하냐 유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불교라는 문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간 생활이나 사회 제도 다 바꾸고 그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기독교가 왔는데 이걸 지금 조선조에서 그 다음에 성리학이죠. 성리학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상당히 인테그레이티드한 소사이티를 만들었고 있고 그 후기에는 좀 안 좋아졌지만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이걸 박해해가지고 근대화에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결국 지배받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해방이 되니까 공산주의라는 해방 전부터 공산주의가 들어오죠. 먼저 우리 지식인상에 공산주의가 많이 패배했고 그러다가 해방이 되니까 남한은 미군이 점령하고 북한은 소련군이 점령해서 완전히 다른 사회로 발전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해서 내가 그걸 시험을 해봤어요.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막 피터슨이 나한테 그 클래스를 하나 줘가지고 전부 백인으로 구성된 12명의 학생입니다. 한국 역사를 모르는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한테 내가 영어로 한국 이제 이 아이디어를 영어로 설명했어요. 그게 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걸 적어서 시험을 어떻게 보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를 너희들이 리포트를 매일 내라 매일 리프로덕션 해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그걸 정리해서 달라. 그랬더니 이거 해주더라고. 그 중에서 영어를 제일 잘 쓰는 놈을 하나 골라가지고 제가 내 리서치 어시스턴트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브리간민대에서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주고서 내가 원고를 먼저 영어로 써놓고 그 친구가 와서 같이 읽어나갔습니다. 그 친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건 용어가 이게 이상한데 하고 고치면 그래? 이거 무슨 뜻으로 썼냐 이거 나보고 물어보면 내가 이거 이런 거다. 자기가 그래서 서로 쓰게 그게 내 초판입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영어가 굉장히 늘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출판하고 나니까 더군다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책을 출판사에 보내니까 에디터들이 그 오터스 퀘리라는 게 있어요. 저자에게 묻는 그 되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다 읽어가지고 당신 이거는 무슨 뜻으로 썼냐?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몇 페이지 뒤에서는 이렇게 나오냐? 그걸 다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아주 내가 대단한 그래서 이제 영어에 영어로 책을 쓰는 자신이 생겼어요. 말은 뭐 더듬거리면서 하더라도 글을 쓰는 거는 자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쩌다 보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한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 경제연구소에 제가 하게 된 것이 소위 어떻게 이 문명들을 소화했는가 하는 걸 역사에서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식민지 자본주의에 대한 자본주의라는 걸 우리가 식민지를 당하면서 처음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요새 자본주의하고 물론 다르죠. 일제시대 때 자본주의. 그 다음에 그런 거, 그걸 연구한 사람이 카터 에커트. 그 다음에 콜로니얼, 요새 이영훈 씨, 좀 컨트로버시하죠. 이영훈 선생의 주장. 이런 것도 제가 다 좀 섭렵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해방 후에 한반도에 대한 문제. 이것도 좀 생각이 됐고. 근데 남한에는 이렇게 되고 북한에는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해외 공부관에 있을 때 만든 팜프렛이 있습니다. 책은 아니고 한 30페이지쯤 되는 팜프렛인데 이게 The Moon Through Clouds라고 해가지고 이걸 왜 만들었냐면 제가 해외 공부관에 있을 때 서울 올림픽 때 신문 기자들이 한 2만 명이 왔어요. 전 세계에서. 그건 이제 한국을 담당하는 기자들이 아니고 스포츠 기자 뭐 해가지고 올림픽 취재하기 위해서 한 2만 명의 외국 기자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도 한국의 어떤 내용을 좀 알리려면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주장을 해가지고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종교를 설명시켜주는 게 서양 사람들한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한국의 컬처, 종교 문화니까 한국의 부디즘이 뭐냐, 샤머니즘이 뭐냐, 부디즘이 뭐냐, 네오 컨퓨셔니즘이 뭐냐 이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한국 역사는 뭐냐 어떤 야만 역사에서 어떻게 전통이 형성되고 어떻게 그것이 근대화되냐 요거를 쓴 게 The Moon Through Clouds라는 팜플렛입니다. 이거가 내가 역사책을 쓰게 된 사실은 스프라우트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다가 영어를 그때 잘 못 써서 내가 그때 로이터 특파원으로 가 있는 로저라는 사람한테 와이프가 호주 여자인데 영어를 굉장히 잘 써요. 근데 그 여자하고 그 여자한테 내가 편지를 내 글쓴 거를 좀 바꿔 고치고 에디팅을 그냥 막 했어요. 근데 그때 뒤늦게 만난 게 마크 피터슨이 그때 마크 피터슨이 사실은 그 인트로덕션은 그런 거고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내가 역사책 쓴다니까 네가 그때 그거 할 거를 좀 해보겠다는 얘기구나. 그래 알아가지고 내가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는 벌써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제가 2005년에 초판을 썼고 2014년에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개정판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마 영어로 된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서 좀 특이할 거예요. 왜냐면 그때까지 우리나라 사람이 쓴 역사책은 와그너가 번역한 이기백 선생의 한국사 신론, 이건 아주 오래된 건데 그거를 번역했는데 그거는 영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 한국말 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읽어보면 미국 사람들이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우리들이 보면 알아요. 우리들은 한국 그 내용을 아니까. 근데 그래서 이걸 했는데 저는 여기서 아직도 불만스러운 게 이건 사실 이걸 갖고 제가 뭐 해외 한국학 강의를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여기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티어레티컬한 어프로치는 있어요. 제가 다른 역사가들이 쓴 거하고 다른 내 나름대로의
티어레티컬한 어프로치가 있어요. 그건 아까 말했지만 문명을 어떻게 소화해, 우리 역사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문명을 소화해 나갔는가를 쓴 겁니다. 근데 이게 학술 서적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남이 연구해 놓은 걸 다 취합해서 제너럴라이즈 시켜서 컴프리헨시브한 코리안 히스토리 북을 쓴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그걸 소개하는 정도는 되는데 이게 학술적인 어떤 크레딧을 내가 아키마무게가 이런 책을 썼다 이건 좀 내세우기가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차에 어떻게 모아서 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이근 교수가 어떻게 나를 뭐 알아봤다고 할까, 나를 어떻게 인정해가지고 자기네 그 프로젝트에 와서 좀 이런 걸 해보지 않겠냐 해서 아 이거야말로 하늘이 나한테 준 하나의 기회구나. 그래서 Metabolizing American Functionalism in South Korea since 1945, A History of Political Economy라는 그야말로 진짜 학술적인 경제사, 정치 경제사 책을 한번 쓰는 게 제 지금 마지막이라면 좀 우습지만 저의 그 필생의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좀 나중에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물어봐도 좋고 저한테 제 이메일을 가르쳐줄 테니까 아 이런 거 좀 한번 보십시오 하고 보내주시면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전부 흘렀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 그 언론인하고 또 여기 언론학 교수도 와 계신데 이게 직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제가 사실 언론학 교수도 했습니다. 옛날에 뭘 했냐면 정부 그만두고 나니까 그 지방에 왜 그 저거 있죠, 그 과학재단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지방대학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걸 하라고 해서 청주대학교 언론학부에 가가지고 제가 3년 동안 언론학 강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뭐 좀 엉터리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그거보다도 이렇게 제가 마지막 역사책을 좀 한번 하는 걸로 뭐 시간 너무 많이 뺏은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그렇습니다. 맺는 말을 제가 이건 뭐 제가 살아온 시대의 변명입니다. 제가 왜 신문기자로 실패했나 하는 내 나름대로의 변명입니다. 제가 1940년생입니다. 제가 유년기를 일제 말기에서 내 유년 시대입니다. 일제 말기. 아직 초등학교 내가 해방 후에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해방 세대죠. 한글 세대죠. 46년부터 56년 해방 때까지 우리나라는 해방과 분단과 한국전쟁 이런 걸 다 겪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갔을 때가 57년부터 61년까지인데 이게 바로 이승만 시대가 끝나고 4.19와 5.16 군사 쿠데타가 났던 것까지를 제가 대학 시절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62년부터 77년까지 박정희 시대에 제가 신문기자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또 하다가 78년부터 99년까지 신군부 정부에 이어서 뭐 쉬운 말로 해서 50 시대에 또 그 다음에 초기 민주화 시대까지 제가 해외 공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에 정부를 제가 나와가지고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21세기의 한국의 역사가 이 말은 좀 역사가는 아니고 역사 연구자 정도로 제가 해가지고 해외에서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과제를 주고 싶은 거는 기자가 역사입니다. 기자는 항상 역사 앞에서 서 있습니다. 아까 청가루 선생은 역사학을 한 분이라서 그 기자가 옛날 조선시대 사관 또는 언관 논평하는 겁니다. 사관, 언관 같은 게 오늘 기자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물론
전 거기 뭐 전적으로 뭐그 조선 시대와 지금 시대는 좀 그렇게 뭐 아날로그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나 역사 앞에 항상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단순히 어느 정파나 어느 단체 이익 단체나 이런 게 아니고 기자가 기사를 쓰거나 논평을 한다는 것은 역사 앞에 서야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 여러분 세대가 교육에서 우리가 너무 갇힌 사회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내셔널리스트적인 데 너무 몰두하지 말고 글로벌리스트한 퍼스펙티브를 기자들은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좀 주문입니다. 특히 앞으로 뭐 과거는 문제가 역사라고 해서 뭐 과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변화하는 세계,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만약 저 경우에도 어떨 때 너무 많이 변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외를 떠돌다가 들어와 보니까 완전히 외국인이 되어버렸어요. 서울에 와서. 그래서 제가 어딘가에 그런 글을 마르코 물방에 쓴 적이 있는데 동대문에 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딴 나라가 됐더라고요. 동대문에 그 부타 타워인가? 부타에 가가지고 쉐이크쉑 그것도 먹어보고 했는데 네?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가 제가 알던 나라보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는데 이런 서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런 무시무시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지키고 기록하는 게 기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세계 속의 한국 그걸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게 아마 여러분의 과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훌륭한 기자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